네, 네 명의 시각으로 다각도로 깊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사색입니다. 오늘도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정혁진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이 오늘로 22일 남았는데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당정 갈등 2라운드의 기로에 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귀국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사퇴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다 어제 발표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놓고서도 당내 친윤계가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즉각 귀국해야 하고 공수처는 즉각 소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서도 구치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공수처가 소환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종섭 대사가 귀국해서 마냥 대기하기는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한 위원장이 과연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었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 윤주진 대표님,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일단 지난번 연말 연초 당시에 불거졌던 그런 문제, 1월 말 정도였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였던 그 태도, 입장과 사실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즉 기존에 본인이 밝혔던 입장에 대해서 변함이 없고 어쨌든 공은 이제 용산에 넘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실과 혹은 이제 이종섭 대사라든지 황상무 이제 수석 같은 이런 당사자들이 조속히 빨리 자신들의 거취를 결정해서 임명권자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는 또 여당으로서도 이 정치 선거를 좀 수월하게 치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고요.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일단은 1차적으로는 당연히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종섭 대사라든지 황상무 수석의 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곧바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취지를 잘 설명하고 어떤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잘 먼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한 다음에 이 다음에 남은 정무적 판단,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대통령실의 이야기가 법대로라고 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출국 금지를 하는 그 주무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고요. 공수처장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주체도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출국 금지가 필요 없다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국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구장창 출국 금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칙대로 하면 출국 금지 기간은 1개월 내라고 출입국관리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연장이 돼도 원칙적으로 3개월까지 하는 게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들을 봤을 때 대통령실의 이야기가 법대로만 따지면 다 맞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출입국관리법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가 돼서 지금 호주에 머무르고 있는 게 많은 국민들 눈에는 마땅치 않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이 언제입니까? 그 총선이 불과 22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민들이 바라지 않은 일을 대통령실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총선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그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총선이 22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총선의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 지난 1월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돌했을 당시에는 그때 분위기와 달리 이번에는 친윤계 초선으로 꼽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 무사라고까지 불리는 이용 후보까지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동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수도권 한강벨트 또 안철수, 나경원 선대위원장까지 한동훈 위원장에게 좀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인데 김성환 평론가님, 지난 1월 당시에 충돌 당시와는 당내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거의 뭐 후보들 입장에서는 생사를 거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전혀 엉뚱한 거, 생각지도 못했던 좀 변수가 생긴 것 아닙니까? 수도권 민심이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후보들 입장에서는 낙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네.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종섭 대사 임명 문제라든가 그 이후에 벌어졌던 사실 사본을 들고 신임장을 들고 나간다던가 그 이후에 또 대통령실이 이건 공원 유착이다. 그럼 일종의 공작서를 제기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주도한다고 하는 일종의 기대감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유권자들도 갑자기 윤 대통령의 오만이나 독선이 눈에 띄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수도권 민심이 전 출렁거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로 그냥 끝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후보들 입장에선 지금 한동훈 위원장 등을 강제로 떠밀어가지고 대통령실에 말을 해달라고 요청한 거랑 다름이 없는데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사임명 철회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황상무 수석 사퇴 문제까지 그러니까 해임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진사퇴하는 정도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저렇게 격분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있는 상황인데 별로 변화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뭐 보수신문들에서 보도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이용호 의원하고 그다음에 김은혜 후보한테 정말 그런 뜻을 갖고 있느냐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말 뜻이 뭐냐? 무슨 생각으로 지금 대통령실한테 뭐 예를 들면은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 문제나 황상무 수석 사퇴 해임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게 도대체 어떤 뜻이냐 확인했다고 하고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대통령이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다른 뜻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의지를 꺾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난번처럼 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 관련해 가지고 김경렬 비대위원이 사과 발언 나왔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 얘기했다고 그만두라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직후에 결국 90도 폴더 인사하고 추위에 떨면서 대통령 의중을 그러니까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은 봉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 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위원장이 한 발 어떻게 더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진짜 파국으로 갈지 안 갈지 그 갈림길에 지금 저는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 빨리 등장한 이유가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부정 여론 때문에 계속해서 지지율이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해가지고 어떤 보수층의 결집이 좀 이루어지면서 정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조금만 더 안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나오셔가지고 지금 뭐 공수처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수처가 조사할 준비도 안 돼 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에 보시면 법률가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수사가요. 단독 범행이면 모르지만 공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수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는 군사보좌관이라든지 법무관리관이라든지 해병 사령관을 중심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 호주 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도 안 하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조금 알면서도 뭔가를 좀 감추려고 한다는 느낌이 보이고요.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를 또 보면은요, 이분이 편향된 어떤 언론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언론에 대해서 테러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공천이 취소되신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추가 막말 때문에 공천이 취소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도 추가적인 어떤 안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18과 관련해서도 뭐 이분들이 하룻밤 사이에 4번에서 5번에 갑자기 모이는 것은 어떤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어서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대통령실에서 빨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갈등에 점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답답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정익준 변호사님,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일단 공은 용산으로 다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상당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어떤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민심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게 그냥 별일 아닌 것들로 그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네.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설명한 것들이 국민들한테 잘 납득이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지금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같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방향이 심상치 않고 지지율 떨어지고 지금 뭐 하루에 뭐 몇 석씩 빠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갖다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달리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지금 강성필 위원장이 공수처가 마치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그 이종섭 전 장관, 이종섭 대사는 물론이고 관련자들을 제대로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공수처에 지금 처장 있습니까? 없어요. 차장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뭐가 그다음 그 넘버 3가 누구냐면은 공수처의 제1부장인데 그 부장검사 제1부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2부장검사가 공수처장의 직무 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공수처 지금 조직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공수처 조직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었을 때 공수처가 어떤 성과를 낸 게 있습니까? 공수처가 뭐 기소를 제대로 했습니까? 공수처가 뭐 이렇게 영장 청구하면 다 기각되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공수처가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냥 어버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그렇다 그럼 야당의 공세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다시 이종섭 대사를 한국에 불러와가지고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나 보자 이러고 있으면요 제가 확신할 건데 한 20일 동안 공수처가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쓸데없이 공수처가 출국 금지해가지고 평지 풍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일 텐데 왜 이러한 방법을 대통령실에서 취하고 있지 않는지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네, 공수처에 대해서 너무 또 비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공수처 다 법률가들이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걱정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공수처에서는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 대사에 대해서 출국을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호주로 가서 지금 국제적인 망신인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호주의 유력 언론인 ABC에서도요. 그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지금 호주 교민들도 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이종섭 호주 대사가 캔버라를 갈 때 브리즈번으로 가셨어요. 근데 보통 캔버라를 갈 때는 시드니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서울 갈 때 김포나 인천에서 안 내리고 부산 가서 내린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거기서 시위하고 있는 교민들에게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이러한 모습이 국내 언론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주진 대표님, 예. 지금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이 우려하는 대로 지금 이번 사안이 선거에 있어서 정말 악재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크다면 대통령실에서 하루빨리 좀 결단을 해줘야 될 텐데 예.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하고 있는 배경은 저희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실 임명권자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네. 부담이 따르는 것이 바로 본인이 부임을 시켰고 본인이 임명했던 수석과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어떤 해임이라든지 임명 취소, 내정 철회와 같은 형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임명권자 스스로 자신의 임명을 어떻게 보면 좀 부정하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더 큰 논란과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수순은 바로 당사자가 직접 거취를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겉으로는 대통령실과 용산에서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약간 다소 침묵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밑으로는 이종섭 대사와 또 황상무 수석이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또 이대로는 사실상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네. 어렵겠죠. 그런 점에서 아마 조만간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이 사전 조율 없이 이렇게 대통령실을 언론을 통해서 압박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도 일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당정 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글쎄요, 어디까지 소통을 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금 선대위에서 논의가 된 거나 이런 내용들을 대통령실에 계속 전달을 해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소통이 되지는 안 되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대통령의 뜻이 워낙 완강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사태, 특히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사태의 본질은요. 최상병 사건 수사를 누군가가 외압을 넣어서
수사 내용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핵심 꼭대기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의 위치에 지금 호주 대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호주 대사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본인이 결제한 수사 내용에 대해서 그걸 뒤집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얘기를 들었느냐? 그럼 결국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사람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내보내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질로 들어가면 결국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걸 대통령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러설 곳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집권 여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다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용산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게 제가 볼 땐 대통령실의 뜻인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의중에 그대로 대통령실에서 보이는 반응에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 발언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여기서 멈추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지가 없다.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맥락으로 지금 이번 문제를 바라보는지 금방 알게 되는데요. 갑자기 장해찬 그 후보가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그렇게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냥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본인 혼자 결정한 걸까요? 전 대통령실의 의중도 일부 실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살아 돌아와라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김경렬 비대위원에 대해서 사실은 사과를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보였던 반응이 사천이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명분을 제기할 게 없으니까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 공천 문제를 대통령실이 걸고 들어가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이게 더 사실은 지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 여러 가지를 좀 짚어주셨는데 하나씩 뒤에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과연 대통령실과 당 사이의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정혁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누가 봐도 뭔가 조금 삐걱삐걱대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딱 있으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가 이제 유기적으로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당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다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평상시 같다라고 하면 대통령실의 의중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하지만 지금은 총선을 바로 앞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나 그 지금 출마한 사람들이나 이해관계가 다릅니까? 요번에 그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은 그게 대통령에게 뭐 부담이 되는 겁니까? 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해관계가 같으니까 같이 이제는 이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시간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되면은 20일도 안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봉합하는 것이 지난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윤주진 대표님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 1월 당시에 갈등이 부각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나면서 이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당시에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던 갈등의 불씨가 이번 사안을 통해서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썼던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이것이 갈등이 불거졌느냐 해소됐느냐 뭐 싸웠느냐 화해했느냐 이러한 프레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여당은 여당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입장이 지금도 같을 거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갈등이 해소됐느냐? 사실은 완벽한 봉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완전한 무슨 국민들에게 우리 화해했습니다라고 징표를 보인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약간의 국민에 대한 유감 표시를 했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그냥 이제 그 상태에서 이 문제를 봉합하고 지나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이종섭 대사와 이 황상무 수석에 관한 거취의 문제는 당연히 용산이 바라보는 시각과 여당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반드시 이번 총선을 이겨야 되는
그러한 숙명이 있는 것이고 용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했던 결정을 어쨌든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같다. 뭐냐? 바로 여당은 지금 현재 여당으로서 해야 될 일과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갈등이요. 어쩔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갈등 구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답답한 것은 이 선거를 앞두고는 아무리 둘이 서운한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알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이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순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섰잖아요. 근데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도 이 비례대표 순번 정한 것은 조금 문제가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대통령실에 그 소속의 공무원이 골프 접대가 있었습니다. 뭐 물론 철회는 됐지만요. 그리고 특별 사면을 받았던 김장견 전 MBC 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한국노총 대구 지역 본부 의장 이분도 어떤 폭력과 횡령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면접에는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남을 배려한다고 했는데 호남이 배려되지 않았어요. 또 20대도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의아한 것은 비례대표를 한 번 하신 분을 또 비례대표를 시켰어야 됐나?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도 용해인 의원 2번 비례대표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굳이 공개적으로 이철규 의원이 꺼낸 것이 무슨 의도일까? 그러니까 그 황상무 수석이라든가 이종섭 리스크에 대해서 여당이 대통령실을 적극적으로 엄호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일종의 항의 표시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강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골프 접대 의혹으로 비례 공천이 취소된 이시우 전 서기관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총리실 서기관이었다. 이 점은 정정해드리고 말씀해주신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공천 명단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 미래에서 비례대표 명단과 순번을 발표했는데 이 발표 직후에 친윤계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바로잡기 바란다 이런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제 발표된 비례대표 후보 명단 보시면 1번에는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그리고 4번에는 진종호 사격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또 8번에는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15번에는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 명단을 놓고서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을 위해서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고 비례대표를 2번 배려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깨졌다. 또 당에 헌신한 사무처 당직자는 당선권에 포함되지 못해 실망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이례적으로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면서 후보일 전까지 바로잡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혁진 변호사님 아무래도 어제 이철규 의원의 메시지가 이철규 의원 또 공관위원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용산의 의중이 좀 담긴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렇게 의심이 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철규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이철규 의원이 굉장히 경솔하게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의 의중이 어느 정도는 저런 생각이 있나 보다 그렇게 추측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제대로 처음부터 깔끔하게 공천이 됐으면 좋았겠는데 보니까 뭐 당장 뭐 이것저것 국무총리실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봐도 호남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신경이 쓰여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8번에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호남을 완전히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보기에도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보이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뭐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뭐 그 장해찬 최고위원부터 해가지고 또 공천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있었으니까 이 비례대표 관련해가지고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이철규 의원이 이런 메시지를 낸 배경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엉뚱한 데 있는 거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뭐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와 관련해서 당 그리고 용산과 한번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역시 같은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발언을 꺼내놓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파문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쟁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이거 사천이다, 친윤계에서 사천이다 이렇게 공격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을 꺼낸 당사자이긴 하지만 사과 문제가 쟁점이 아니라 오히려 사천 문제가 쟁점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역공을 취하는 모양새가 취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도 저희가 볼 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앞서 두 이제 황상무 수석이나 이종섭 대사 문제와 관련해서 당에서 저렇게 말하거나 아니면은 한 위원장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민심을 얻고 저렇게 말한다는 걸 공격을 해버리면 이건 정말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명분이 떨어지는 공격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친윤계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례대표 순번 문제나 비례대표 의원 후보 선정하는 문제를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여기서 더 나가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저는 간접적으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풀기가 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른바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을 때에는 대통령이 그래도 KBS 특별대담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 만나서 오찬회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오찬회동을 한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다시 또 입장을 밝히기도 어려운 사안이잖아요. 사안의 성질 자체가.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겠느냐. 제가 볼 때 별로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수도권 의원들이 그 후보들이 한 위원장한테 얘기를 서로 소통을 해서 이 문제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덮고 가자. 그냥 감수하자. 이렇게 끝내는 것 외에 딱히 뭔가의 대안이 있을 수 있겠는가? 대통령 의지는 확실하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철규 의원이 후보일 등록 전까지 좀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가운데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장동혁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증 문제나 호남 인사들의 그 배려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리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인사로 공천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장동혁 사무총장이 호남 배려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 달리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다만 친한 인사로 공천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국민의 미래에서 그동안 호남권 인사들을 당선 가능한 순위에 좀 많이 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이 어제 명단을 보니까 호남을 홀대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라고 하면서도 시스템에 따라 공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으면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비례대표 명단에 있어서 조금의 조정은 있을 것이냐. 윤준희 대표님,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 앞서 공천이 취소됐던 경우와 같이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이 공천을 유지하기가 매우 부담이 되고 어렵다고 네. 판단이 된다면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파의 문제라든지 어떤 안배의 문제를 떠나서 취소를 하고 교체를 하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호남권 배려라든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의 이 입장을 들어보면 당연히 당 입장에서도 호남 출신의 인사를 조금 더 배려함으로써 어떤 지역 균형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준다면 감동 공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렇게 호남 출신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례대표 공천의 어떤 취지, 그것이 바로 이 전문성과 어떤 국민적 공감대, 감동 이러한 또 코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호남 배려라고 하는 측면만 보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많은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천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많은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후순위에 계신 분들 중에 조금 더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응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분들을 조금 전진 배치하는 정도의 소폭 조정 정도는 아마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소폭 조정은 가능할 것이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요, 이 비례대표 순번 조정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한 이분 같은 경우도 검찰 수사관 출신이거든요. 친윤 인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퇴를 했는데요. 이 비례대표 그 사퇴는요, 탈당과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이 져주든지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져주든지 둘 중 하나가 져줘야지 이 갈등이 끝날 건데 문제는 그것마저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선거가 2-3주 후면 이제 본선거 운동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전국에서 유세차가 돌아가고 유세가 돌아가면 지금의 이 구도가 굳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구도는 결국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고물가, 그다음 경제 안보 파탄, 그리고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레임을 전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갈수록 수렁으로 빠져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수영구에서 경선에서 승리를 한 장해찬 후보, 당에서 공천이 취소가 됐는데 수영구에서 무소속 출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참모로서 수영구민들의 선택을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서서 무소속으로 탈당을 해서 출마를 하면 복당을 시키지 않겠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태우 변호사라던가 장해찬 후보가 지금 탈당을 해서 복당을 하겠다. 특히나 장해찬 후보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당규를 제가 봤더니 이제 지역구 그 국회의원 후보자로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회 의결로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그 규정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공직선거법 57조의 2인데 57조의 2 제2항을 보면은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그 당의 선거에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도태우 장해찬 후보자가 후보자로 선출된 자인가 선출되지 아니한 자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거기 단서를 보니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뭐 당적 이탈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는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도 도태우 후보자나 그 장해찬 후보자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 다 뭐 구체적인 뭐 지표는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이제 그 경쟁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새로 공천을 했으니까 네. 최소한 뭐 3자 대결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승리할 수 있을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다시 국민의힘 그 당원 당규 규정에 따라 가지고 복당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이번 총선까지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선 끝나고 그 전당대회 다시 열어가지고 그다음 이제 비대위원장이 아닌 당대표를 뽑을 텐데 그 당대표의 의중이 결국은 이 두 사람의 복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드는데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이건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가졌던 불만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용산 출신 참모들이 경선에서 거의 다 탈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저는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실제로 이제 그렇게 분석하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경선을 통해서 조금 살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대통령실에 있었는데 결국 한 위원장이 그런 것들에 대한 전혀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불만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 장해찬 후보를 컷오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좀 불만이 쌓여 있을 만한 부분인데 네. 아까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윤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다고 하는 인사란 말이에요. 결국 당선권 밖에 있는 비례번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누적된 것들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물론 당선되고 돌아오겠다 이런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통령실하고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무소속으로라도 살아 돌아오라는 얘기는 사실 컷오프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우리 사람이 다 하는 일이 그렇긴 하지만 그동안에 잠복되어 왔던 불만들이 이번에 이종섭, 황상무 두 명과 관련한 문제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겨누는 모양새가 나오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다 터져나오는 이런 형국이 지금 돼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을 했던 양문석 후보를 두고 당내에서 갈등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양 후보 어제 봉화마을을 찾아가서 사죄를 했는데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들이 추가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언론시민개혁연대의 사무총장일 당시에 전국 언론노조 노보에 냈던 글인데 매국노는 매국노라고 불러야 한다. 가면을 쓴 미국인이 한국인 행세하는 것을 폭로하고 한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공항을 폐쇄해 쫓아내야 한다. 이런 발언이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런 양문석 후보의 발언을 놓고서 당내에서는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준 의원 친명계로 분류되는데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막말로만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양문석 후보와 경선에서 탈락한 전해철 의원은 양문석 후보의 막말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다.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양문석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뿐만 아니라 과거 다른 발언들까지도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당내에서 이것이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강성필 위원장님 형 상황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가요 시민단체 시절에 했던 말이고 거기 네. 그때 썼던 칼럼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라든가 야당은 정권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내에서 저 친노 출신 아니 뭐 친문 출신들이 양문석 후보에게 기분 나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이해찬 총리라든지 유시민이라든지 이분도 대표적인 친노 인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분도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지금은 총선이고 선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렇게 그 공천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추가 막말을 가지고 막말이지 뭐 과도한 발언을 가지고 공천이 취소가 된다면 254개 지역구에서 차점자들이 공천자들에 대해서 음해하고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있는 사태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총선 전체가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서요. 갑자기 박용진 의원, 김명진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갑자기 편들고 옹호하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당황스럽다. 이 말을 꼭 노무현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전달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민주당의 두 가지 어떤 문화를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이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뭐 성역화된 어떤 신격화된 인물이 아니고요. 당연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개인적인 의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문석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친노 성향 의원들의 다소 억지에 가까운 공세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매국노라고 칭한 그 이유가 사실은 더 본질입니다. 바로 이제 한미 FTA 체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당시 한미 FTA 체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당한 공적으로 남아있고 당시에 민주당에서 다소 불편하게 여기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용기 있는 전환적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그런데 양문석 후보가 이런 한미 동맹의 중요한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한미 FTA를 마치 매국노로 칭한 것은 오히려 저는 이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분의 이 한미 동맹에 대한 시각, 또 미국에 대한 인식, 어떤 상당히 반미적인 요소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돼야 되는데 좀 엉뚱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양문석 후보가 도덕성 부분에서 최하점을 받았는데 공천 과정을 통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국민의힘 얘기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저희가 민주당도 손꼽 바르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시끄럽게 만드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눈살치에 풀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불만이 좀 다소 있더라도 그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거나 공간위를 흔들거나 이렇게 해서는 좀 안 된다. 네.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양문석 후보 발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과거 시민단체 때 했던 뭐 칼럼의 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반미 문제까지 연결하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도 당시에 한미 FTA에 반대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당시 한미 FTA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면 당시에 한미 FTA를 맺게 되면 우리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특히 굉장히 그 미국산 물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좀 더 편한 방식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FTA를 맺으면. 그러면 경쟁력이 좀 뒤지는 우리나라 중소상인들이나 영세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 낼 수 있고 반대하는 목소리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민단체 인사가 당시에 이제 그 정권을 잃고 난 다음이었잖아요. 2008년도에 주로 이제 썼던 거에 문제가 되는 건데 현직 대통령도 내려오라고 하는 판에 대통령에서 내려온 그 대통령한테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한 부분까지 그 내용이 좀 거칠다고 지금에 와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때는 비록 틀렸을 수 있겠으나 지금에 그렇다고 꼭 맞다고 볼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한미 FTA 잘 맺었습니다.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 전 있었다고 봐요.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서 당내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 일인가.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민주당이 또 한 번 정권 잡았을 때 그때 현직 대통령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것처럼 대통령 비판하면 좀 거칠게 비판했다고 불편하다고 각종 제재를 취한다고 명예훼손 소송 내지 않겠어요? 민주당도 똑같은 당이 된다.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런 논란이나 이런 반박까지 받을 만한 사안을 이렇게까지 키우는 이유는 좀 다른 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면 그냥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가서 그때는 좀 심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어깨 툭툭 두드려줬을 것 같거든요. 그걸 왜 지금 있는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격분하면서 반응을 보이는지 선거에 불리한 영향까지 끼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네, 정혁진 변호사님. 일단은 그 양문석 후보가 저 막말한 것이 저게 비판입니까? 저런 이야기는 웬만하면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가면 쓴 미국인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노무현 기념관은 무슨 노무현 기념관이냐? 노무현 매국질 기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2008년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보고 유사 불량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하지도 않고 노무현 씨라고 하면서 역겹다라고 했는데 그냥 역겹다라고 하지 않고 참으로 역겹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노무현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가 다 언제 나왔냐면 2007년도, 2008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2009년 5월 23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한 이야기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음이 좋으니까 그냥 참고 있었지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전직 대통령한테 이렇게까지 그다음에 대통령도 안 붙이고 C라고 붙였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쭉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비판입니까? 이게 막말이 아닙니까? 이게 선을 넘은 것이 아닙니까? 민주당은 그 정신적 그 두 기둥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정신적 기둥 중에 한 명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렇게 폄하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말을 갖다가 해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아니 뭐 저는 반박하려고 말씀드린 건 네. 아니고요. 뭐 국민의힘 내부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좀 격하게 비판한 걸 우리 사회가 수용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사회입니까? 지금 정치잖아.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나 막말을 퍼붓는 거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주나 막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뭐 모독하거나 이런 것까지 가는 거지만 뭐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을 C라고 한 거 이런 것까지 문제 삼기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당시에 거의 대선 때 거의 참패를 했잖아요. 민주당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고 분열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아쉽거나 원망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적지 않은 분들이 노 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가 너무 그리워진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 전 대통령 돌아가시고요. 가장 먼저 분향소 차린 곳이 시민단체가 언론개혁 시민연대였습니다. 그 점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공천을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놓고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부겸 선대위원장 간의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발언 지나쳤죠. 그리고 사과해야죠. 과거에도 사과했던 걸로 압니다. 또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 언어를 써가면서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모멸감을 줄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이지는 않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선거에 미칠 영향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후보에 대해서 재검증을 해달라. 이게 그냥 조금 시간이 가면 저절로 묻힐 수 있는 문제일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부겸 선대위원장은 양문석 후보 공천을 재검증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께서 책임을 물을 것인지 판단할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강성필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공천을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선거 기간이에요. 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이런 거 가지고 저희 민주당 내에서 자중질환해서 스스로 표를 깎아먹는 행위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대전 서구의 그 조수연 후보 이런 분들은 어떤 정책적인 비난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선이 되기를 바랬다. 그러니까 친일과 가까운 그런 성향의 그런 친일 발언인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이 국회 가면은 어떤 일본과 한국 간의 국익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우리를 대변하겠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익을 대변하고 위안부 할머니들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분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부겸 그 선대위원장께서도 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이지만 더 이상은 좀 자제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양문석 후보의 공천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너무 임박해 있고 양문석 후보의 더 추가 발언 중에 예를 들어서 정말 비속어라든지 정말 인격적으로 매우 모독적인 그러한 표현이 나온다면은 평가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물러날 명분을 딱히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왜 김부겸 위원장이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하는 거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이라고 해서 물러나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했고 비명의 목소리를 노골적으로 냈던 후보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문제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당 내부의 구성원들을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선거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을 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특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측은 제1야당 대표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참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은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석해야 되는 거죠. 출석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또 거꾸로 생각하면 변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바로 임박한 상황이잖아요. 제1야당 대표 선거운동 하지 말라 이렇게 하기에도 참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재판 일정을 4월 10일이 선거고 지금 20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보통의 재판이라고 하면 물론 모든 피의자는 다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한 잣대를 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그러면 공당의 대표로서 선거운동을 일단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일정을 잡아주는 것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적절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해도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실 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양쪽의 의견들을 한번 좀 들어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대표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의원이자 제1당 대표인 지위도 갖고 있지만 엄연히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내가 제1당 대표니까 내 일정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결정을 하는 것이냐? 검찰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재용 삼성 대표 회장이 재판 한 100번 받았거든요. 그 재판 100번 받을 때 내가 요번에 그 어디 뭐 중요한 딜이 있으니까 계약이 있으니까 이번 재판 빠지겠습니다.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딜이 있어도 사전에 오래전에 재판부 양해를 갖다가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 일정을 조정했지 어제 이재명 대표처럼 불출석 사유에서 전날 찍 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를 갖다 딱 가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훅을 띄려다가 훅을 갖다 더 붙였어요. 제가 일정 찾아보니까 그 오늘 재판 못했단 말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날 3월 26일.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그 선고가 더 임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3월 26일 날 재판 날짜 잡혔고요. 그다음에 그 주에 3월 29일에 또 재판 날짜 잡혔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재판 빠지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재판이 있거든요. 이 재판에는 꼭 참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근데 그 이재용 삼성 회장은요, 그 회사의 사익을 위해서 가려고 하셨던 거고, 이재명 대표는 한편으로 보면 야당 대표로서 국민의 선거권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직선거법 제11조 2항을 보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사형이라든가 무기징역이라든가 그런 큰 범죄가 아니고서는 체포를 할 수 있고 구속을 할 수가 있고 또 병역의 의무가 있으면 또 연기까지 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체포나 구속이 아니잖아요. 재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거고 지금 불구속 재판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불구속 상태에서라도 재판을 성실하게 받으라 이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지 이거를 어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보고 있는 총선 판세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합쳐서 153석 플러스 알파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은 다소 변화된 수치를 내놨습니다.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치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00중세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김부겸 선대위원장은 다소 열세다, 조금은 열세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강성필 위원장님, 지난주에 비하면 입장이 다소 바뀌었네요. 이 수치가 변화한 배경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막바지로 가니까 판세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최초에 그 153석 플러스 알파를 얘기했을 때는요. 공천 파동 때문에 지지율이 확 떨어져가지고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선거장에 투표하러 안 나올까 봐 그게 걱정돼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했던 거고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발 악재가 겹치면서 다소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석에 힘입어가지고 또 자만하지 말라고 저희는 그렇게 백중세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용산과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또 갈등 문제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터져 나온 여러 가지 그 공천과 또 자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소 다시 이제 민주당 쪽으로 조금 우세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 맞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자만과 또 다른 설화에 휩싸이지 않도록 단속령을 내린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표현 자체는 어쨌든 과반은 상당히 자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얘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어제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를 했습니다. 비례대표 1번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이름을 올렸고 조국 전 장관, 조국혁신당 대표는 2번 그리고 황운하 의원 8번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제 조국혁신당에서 발표한 이 비례대표 순번 명단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 1번 박은정은 부부검사 출신 부장검사고요. 2번 조국은 서울법대 교수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고요. 4번 신장식은 서울대 출신의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5번 김선미는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고요. 6번 김준영 교수도 마찬가지고 8번 그 황운하는 경찰대 출신의 경찰청장이고요. 그다음 10번 차규구는 서울법대 출신의 법무부 본부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건 딱 봐도 얼핏 봐도 거의 한 70-80%가 거의 서울대 출신이나 의사 출신이나 검사 출신의 엘리트들만 모여놓은 그러한 비례대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조국 대표가 몇 번의 이름을 올릴 것이냐도 관심을 모았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투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투표를 한 거잖아요. 투표한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이 네. 된 거잖아요. 1번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1번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녀가 번호를 하나씩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지만 1번은 여성에게 비례 순번을 주는 그런 방식일 거고요. 그다음에 2번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당연히 얼굴을 내걸고 당을 만들어서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정권 심판하겠습니다 하는 선거니까 당연히 이번 받는 건 뭐 그거는 논란의 소지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나중에 뭐 조국 혁신당이 어떤 정치적 운명을 뭐 맡게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검찰의 검사장으로 있을 때나 그리고 요직에 있을 때 그때 과당 검찰권 남용으로 수사를 받거나 했던 피해자들이 모인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세우는 것도 같은 동일한 잣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순번을 배정받는 것은 어쩌면 그 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이거는 오히려 시비 삼기가 더 어려운 이상한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당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상당히 논란에 휩싸였겠지만 지금 조국 혁신당의 어떤 지지가 몰리는 원인을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이른바 지민 비조,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전략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우군보다는 아군이 많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성필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우군보다 아군이 많아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배경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면서 어떤 야권의 총파이가 커진 듯한 긍정적인 현상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어떤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게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비례연합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의 비례연합 그 정당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 어떻게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중도층이라든지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 조금 부족해 보이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잘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이 왜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는가? 그것은 윤석열 정권의 공정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주진 대표님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조국 혁신당의 기세를 좀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외연 확장의 효과보다도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층을 가져갈 수 있는 이탈 효과가 더 우려가 된다고 보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체 가반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조국 혁신당 합쳐서 만약에 과반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조국 혁신당이 몇 석이 되든 간에 그 엄청난 협상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정치적 주도권이 민주진보 진영에서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에게 상당 부분 뺏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표단속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사색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